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윤세호 기자,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죠, 심수창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 밝네요. 좀 야구 참견 처음인데 평소에 또 참견하는 거 좀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뭐 앞집 일에도 참견하고 뒷집, 옆집 뭐 참견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또 윤희상 위원과도 또 최근에 또 함께 하고 또 저와도 또 너튜브를 또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분위기 편안하시죠? 오늘 이렇게 친한 이렇게 사람들하고 방송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빨리 야구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왜 안 믿으시죠? 야구 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실성이 느껴지진 않는데. 네, 오늘 또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올스타 휴식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폭우로 인해서 사실 취소 경기가 좀 많았는데 무엇보다 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좀 놀라웠던 건 한화이글스가 지금 9연승이에요. 네. 상승세가 올스타 브레이크로 끊어지지 않을까라도 생각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또 최근에 좋았던 이 KT를 상대로도 또 3연승을 가져가는 모습 보니까 확실히 안정적이고 점차 더 좀 안정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기를 연승으로 마쳤는데 이 흐름이 올스타 휴식기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에요. 전반기 마지막에 사실 기아랑 시리즈 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수입을 하더니 그 흐름이 후반기 시작점에서 그대로 이어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하나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타선의 힘이었는데 그것도 뭐 후반기 시작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냥 절대 1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또 이제 한화이글스는 연승을 달리고 있고 또 한화이글스를 포함해서 이제 이 전력 강화를 위한 이별과 또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플로리얼 선수와 이제 작별을 하면서 리베라토 선수와 정식 계약을 맺게 됐죠.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컸죠. 네. 전반기 막바지부터 과연 어떻게 되느냐 했고 김경문 감독이 이제 전반기 끝나고 나서 내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마 현장은 좀 빠르게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조금 이제 발표가 늦어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리베라토 선수가 플로리얼 선수를 어떻게 보면 좀 밀어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된 케이스가 됐죠. 그만큼 이 선수의 임팩트가 강하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정말 강렬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리베라토 선수가 이제 이 한화이글스와 시즌 끝까지 함께하게 됐는데 하나 타선에서 해줘야 될 역할 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로리얼 리베라토를 선택을 했을 때 현장은 보다 빠르게 선택할 수 있던 이유는 타격에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인데 리베라토 선수가 워낙에 좋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미지수인 물음표인 플로리얼이 다시 오는 것보다 이 리베라토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길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리베라토의 기록이 지금 타율이 4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 타선에서 해줘야 될 역할은 사실 출루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출루율이 지금 타율을 넘어선다면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 저는 딱 그 출루하는 입장에서 리베라토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에 마찬가지로 또 5강 싸움을 하고 있는 KT 위즈 역시 이제 쿠에바스 선수와 이별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 패트릭 머피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쿠에바스와 결별은 뭐 언젠간 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KT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KT의 우승을 이끈 그럼요. 절대적인 에이스로서 활약을 했던 선수고 하지만 또 패트릭 머피 선수가 첫 인상이 참 좋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경기 나오면서 이 선수가 2이닝을 소화했죠. 네. 근데 그때 꽤 강렬한 인상을 보여줘서 이 선수가 앞으로 뭐 몇 차례 중간 투수 나오면서 선발 투수 빌드업을 할 텐데 빌드업을 잘 마치면 또 쿠에바스가 보여줬던 그런 강렬한 인상을 이 패트릭 선수가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윤희상이 좀 데뷔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투구 폼을 체크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투구 폼에 대한 이점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야 스로잉에 가까운 짧은 스트라이드로 공을 던지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구속에 대한 것은 확실히 좋은 구속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본 본 것은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인데 이제 기록상으로는 슬라이더로 나오는데 이제 종적인 움직임의 슬라이더를 던지더라고요. 특히 이 바깥 우타자 기준 바깥쪽 라인에 굉장히 브레이킹 잘 먹는 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은 아무래도 KBO에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빠른 구속의 이 패스트볼을 존 안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 종적 움직임의 슬라이더의 활용 가치를 올려준다면 패트릭 선수도 상당히 또 좋은 그런 기록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와 심수창 위원이 그 패트릭 선수의 데뷔전 때 입중계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직접 보셨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이 투심을 봤는데 무브먼트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우타자 이 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투심이 153km가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 커브가 130km를 상회하고 그다음에 슬라이더가 13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 브레이킹이 이 꺾임이나 각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팔 스윙도 굉장히 좀 뒤로 꺾여요. 좀 독특했죠. 네, 팔 스윙이 이 일반 투수보다 뒤로 좀 많이 꺾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약간 딱딱한 투구 폼이지만 그래도 이 강력한 이 페스트볼과 커브, 슬라이더 이거 치기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이제 최근에 이 선수가 이제 선발보다는 불펜 투수로 좀 많이 등판을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강철 감독이 또 순차적으로 이제 투구수를 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또 팀의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참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O 역대 구종 베스트 전설의 공을 찾아서 자,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공은 무엇입니까? 투수가 던지는 공에는 이제 궤적 외에도 역사와 감정 또 서사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수많은 공의 궤적을 따라서 KBO를 만든 이 구종의 순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야구 팬들도 구종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좀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좀 뭐 야구를 딱 처음 접한 세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박찬호 세대거든요. 네. 네, 그 박찬호 선수가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로 딱 빅리그에 가서 다저스에서 활약했을 때 그때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세대라서 그런지 좀 더 투수에 대한 애착이 크긴 해요. 그래서 공 하나하나 던지는 구종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좀 컸는데 이게 또 야구로 보는 재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중계 방송이 워낙 발달을 해서 네. 투수가 공 던지면 바로 실시간으로 뭐 그립도 다시 보여주고 그렇죠. 투구 궤적도 나오고 구속 뭐 상하 좌우 브레이킹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다 이제 세세히 전달이 되니까 더 재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야구를 보는 재미의 그래도 한 60%, 70%는 투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계 처음 할 때, 이제 야구 중계를 처음 할 때 송진호 해설위원에게 이제 공을 주고 동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 궤적과 이제 그립과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녹화를 해서 한 10분짜리의 영상을 항상 보면서 야구 공부를 했던 좀 기억이 남는데 두 분 또 공교롭게 또 투수를 저희가 이제 모셨잖아요. 두 분께서는 현역 시절에 좀 가장 자신 있던 구종, 윤희성 의원 어떤 구종에 가장 자신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포크볼, 스플리터 계열의 공들을 자주 던졌고 자주 활용을 하면서 좀 타자들과 승부를 또 많이 가져갔었죠. 네. 심수창 의원도 저는 스플리터를 주로 많이 던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스플리터 궤적을 저 오른손 타자 나왔을 때는 중지를 좀 많이 주고 왼손 타자 나왔을 때 검지를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는 양쪽 중심을 좀 약간 빼서 던지는 이렇게 스플리터를 주로 저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녹화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3볼 상황에서도 이 포크볼을 그러니까 스플리터를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자신 있으셨다고.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입스 경험이 있어서 입스가 한번 걸리면 직구가 손에서 안 빠져 막 돌아요. 헛돌아요. 근데 변화구는 이렇게 공을 빼고 떨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이 편차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스플리터를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게 좀 내가 정말 던지고 싶었지만 정말 끝까지 안 되는 구종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뭐랄까요, 이거 손가락 감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흉내를 잘 낼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구종 선택에 있어서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뭐 슬라이더 던질 수 있고 커터도 던질 수 있고 커브도 던질 수 있는데 결국은 찾아드는 건 스플리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자신 있고 좀 확실하게 던질 수 있는 공이 그 공이다 보니까 뭐 생각해 보면 너클볼 정도는 정말 못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심수창 의원께서는
저는 현역 때 제일 잘 던지고 싶었던 게 서클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옆으로 던지고 이제 이게 벌써 나오나요 지금? 왜냐면 이게 벌써 나오나요? 이렇게 바꾸다 보면 공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부종을 못 만들 바에는 난 손의 팔 각도의 위치를 좀 다르게 하겠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네요. 되게. 근데 이거 그럼 구종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천부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손가락의 감각이 좋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팔 높이를 조절해가면서 스트라이크 넣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재능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언더로도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차마 이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언더까지는 안 가고 이 3쿼터까지만 사이드까지만. 윤석열께서도 두 분의 선수 생활 네. 또 이제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 두 분의 좀 기억에 남는 구종 순간이 좀 있으셨나요? 일단 심수창 위원은 이게 제가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매년 연마다 팔이 점점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LG 시절, 넥센 시절, 롯데 시절 이렇게 쭉 하나 시절 보면 그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맞아요.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근데 그러면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성기를 역행하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놀랍다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고 특히 심수창 위원은 구속이 별로 안 줄었어요. 예, 진짜 신기했습니다. 뭐 요즘에야 뭐 마음 먹어서도 활약한 선수 많긴 하지만 심수창 위원은 30대 중반에도 145, 146 던졌던 모습이 와 진짜 팔도 이렇게 위로 아래로 막 하면서도 구속도 유지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바라봤던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LG로 돌아왔을 때도 그때 LG 차명수 단장이 심수창은 건강하다. 아프질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구속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최대의 장점 안 아프다. 최대의 단점 안 아프다. 그렇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아쉬운 게요. 심수창 위원이 통산 390경기 926과 3분의 1이닝이에요.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400경기 1000이닝.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 좀 어중간했어요. 선발이면 선발로 쭉 해야 되는데 선발 중간 다 되다 보니까 선발 나갔다 중간 나갔다 선발 나갔다 중간 나갔다 선발로 제대로 된 로테이션을 돌아본 게 2006년도 10승 한 번 할 때 그때 말고는 활용도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고 나중에 이제 팔이 내려온 거는 밥 먹는데도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팔이 안 올라가서 이제 저는 변화를 좀 많이 줬어요. 좀 두려워하지 않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거 시도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1000이닝은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1000이닝까지는 던져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윤희상 의원의 좀 기억나는 순간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빅게임에서 특히 또 SK 시절에 한국 시리즈도 나오시고 뭐 선발 등판하신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윤희상 의원의 마지막 경기를 또 현장 취재를 했었어요. 은퇴 경기를? 네, 제 핸드폰에 그때 그 인터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20년 10월 30일. 근데 그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어쨌든 현역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기잖아요. 그리고 부상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윤희상 당시 선수가 어떻게 공을 던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진심이셨습니다, 진짜. 그때 최고의 1번 타자 중 한 명의 홍창기 선수를 상대로 제대로 싸우셨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도 포크볼을 던지셨어요. 보통 그런 경우면 그냥 어차피 뭐 한 타자 상대하고 그 뒤에 선발 투수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찍고 던지고 이렇게 딱 바뀌는 게 보통 수순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도 진짜 100%로 200%로 싸우시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당연히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정말 전력을 다했고 홍창기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사실 많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ABS였으면 삼진 스탠딩 삼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낮은 공 그거 ABS 시대였으면은 밑에 흙고 지나갔을 거야. 그래서 방망이를 안 내더라고요. 네, 볼넷이었습니다. 결과가 마지막 볼넷이었는데. 결과는 볼넷이었고 기자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 또 나름 욕심 한번 내겠다고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홍창기 선수를 한번 삼진으로 잡아보겠다고 포크볼을 연거푸 던졌는데 다 참아냈습니다. 역시. 자, 뭐 이렇게 지금 뭐 잠깐 이야기만 나눠도 상당히 또 흥미로운데, 뭐 구종 자체도 사실 트렌드가 좀 있다고 하죠. 좀 시대를 좀 대표하는 구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되게 옛날 야구 막 메이저리그 옛날 영상들 보면요, 되게 재미없어요. 직구 커브밖에 없어요. 막 60년대, 70년대 영상 옛날 거 막 보면요.
와 되게 재미없구나 야구가. 그랬다가 한 70년대 80년대 되면서 막 슬라이더도 던지고 막 굉장히 다채롭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990년대 한일 슈퍼게임을 했을 때 우리나라 타자들이 정말 놀랐대요. 왜요? 포크볼 보고 아.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럴 정도로 사실 이 야구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150년, 160년 됐는데 아마 한 근래 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구종이 추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요즘에는 거의 뭐 2, 3년마다 구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더 야구가 다채롭고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매 시즌마다 좀 유행하는 구종들이 있습니다. 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구종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구종 안에서 좀 변형을 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슬러브, 스위퍼, 그 다음에 폰세 선수가 던지는 체인지업도 좀 변형해서 던지고. 그렇죠. 네. 타자들의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투수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다르비쉬 선수 투심 말고 원심도 던지고 예. 막 이러다 보니까 투수들도 이 다양한 구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스플리터도 또 그립이 조금씩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궤적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투수마다 스플리터를 던지지만 회전, 궤적 뭐 전부 다 다릅니다. 투수마다 또 이제 타자를 상대할 때 결정구. 그러니까 이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가장 자신 있는 공 이제 위닝샷이라고 하는데 이 위닝샷을 좀 정확히 좀 뭐라고 하나요? 이거 어떤 걸 위닝샷이라고 하나요? 저는 이 타자를 내가 이 위닝샷을 던져서 난 이걸 무조건 삼진 잡을 수 있어 하는 게 저는 위닝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진을 잡지 않아도 아웃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또 자신 있는 공들도 있잖아요. 뭐 땅볼을 유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수창 선배처럼 이 공은 무조건 삼진을 잡아야 되는 게 위닝샷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 같은 스타일에서 맞춰 잡는 스타일이면 이 공 하나로 결국은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투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의 구위나 움직임이 좋으면 이제 전자인 이 공이면 무조건 헛스윙이야. 그러니까 헛스윙 비율이 대략 한 30% 이상인 공들을 던지는 걸 위닝샷이라고 하고 이제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는 결국 이 공으로 하나의 아웃 카운트를 무조건 생산해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위닝샷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위닝샷은 초구에도 던질 수 있다라고 봐요. 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봤을 때 초구의 방망이가 굉장히 잘 나오는 선수예요. 근데 결과도 좋아요. 그럼 이 선수한테 굳이 정면 승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초구에 최대한 낮은 쪽의 스플리터로 해서 방망이가 나와서 이 선수에게는 헛스윙을 유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방망이가 나와서 뭐 그라운드 볼을 유도한다거나 그럼 요 공이 하나가 또 위닝샷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위닝샷이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레퍼토리,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사실 제가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제 김광현 선수랑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리 좋은 변화구를 가지고 있어도 3년을 풀타임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 타자들이 적응해 나간다예요. 근데 뭐 야구 팬분들도 그렇지만 한번 유추해 보시면 이 구종 하나로 3년 이상을 던진 투수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예. 그래서 김광현 선수도 처음에는 이제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다가 우타자에게 있어서 이 백도어성으로 이제 슬라이더의 구속의 편차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참 20대 초반 때는 슬라이더는 거의 위닝샷 개념으로 이제 고속 슬라이더만 던졌다가 이제 그게 한 템포 한 사이클 넘어가서부터는 슬라이더를 두 종류로 나누기 시작을 해요. 140km대의 슬라이더와 127에서 130km대의 슬라이더. 이게 나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구종 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종 추가가 들어가면서 좀 성공한 케이스가 뭐 차우찬 선수도 있었고 직구 슬라이더에서 이제 슬라이더로 이 스피드 변화보다는 이제 스플리터를 장착하면서 그러니까 장원준 선수도 그런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확실하게 한 3년을 돌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구종 아니면 새로운 레파토리 아니면 좋은 구종의 변화를 계속해서 모색을 하죠. 자, 이렇게 KBL 모든 투수들이 좀 자신만의 위닝샷을 장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팬 여러분께서도 어떤 투수를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그 선수만의 결정구 위닝샷이 분명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전설처럼 좀 회자가 되는 이 투수들의 공을 좀 구종별로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페스티벌,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 이렇게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뭐 요즘은 좀 구종이 이것보다 더 세분화되긴 했지만 저희가 좀 대표적인 구종을 가지고 오늘 이 전설의 투수를 좀 뽑아봤는데 이 중에서 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이 있다면 심수창 의원 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오승환 선수의 페스티벌. 돌직구. 그렇죠. 네. 돌직구의 기억이 있고 아무래도 선동열 선배님의 이 슬라이더. 그리고 포크볼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정명원 선수의 포크볼 좀 기억이 남습니다. 윤희상 의원 좀 어떠신가요? 직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같은 의견이에요. 오승환 선수의 돌직구, 그래서 임창용 선수의 뱀직구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신기한 직구를 던지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정우람 선수. 그러니까 정말 같은 선수 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그닥 위력적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RPM을 보고 공의 회전축을 봐도 위력적이지 않은데 타자들이 못 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즌이 끝나면 정우람 선수의 이 페스티벌, 포신 페스티벌의 피안 타율은 1할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직구가 138km가 안 맞지? 그래서 과학이 좀 더 발전해서 정우람 선수의 이 직구를 좀 더 비밀을 파헤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봐요. 답을 못 찾으셨어요? 답 못 찾았어요. 네. 지금 현대 야구에서는 이제 회전 축과 RPM 이걸 이제 뭐 익스텐션, 릴리스 포인트 다 하는데 정우람 선수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그냥 평균치예요. 그러면 직구의 위력이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극대화돼 있어요. 결국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현대 과학에서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종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실 텐데 여기는 없지만 좀 빠져서는 안 되는 공들이 전설의 공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포크볼을 놓고 보면 조정훈 선수 그렇죠. 기억이 네. 납니다. 예, 물론 좀 커리어가 좀 아쉽게도 부상으로 짧게 끝나긴 했지만 이 선수가 간혹 보면요, 뭐 체인지업도 그렇고 포크볼도 그렇고 이렇게 중계 방송 카메라 보면요, 공이 두 번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공들이 있어요. 두 번 꺾이는 느낌이 나요. 네. 근데 조정훈 선수의 포크볼이 그랬던 것 같고, 뭐 류현진 선수 체인지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뭐 약간 국뽕 담긴 말씀을 드리면은 체인지업으로 KBO 리그를 호령했던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체인지업으로 뭐 에이스 역할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놀라웠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희 뭐 KBSN 해설위원들도 이제 현역 시절 타석에 좀 많이 들어섰을 텐데 해설위원들이 느끼는 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공들은 어떤 공이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영택 위원은 조정훈 선수의 포크볼, 네. 장성호 위원은 이제 이해천의 포신 페스티벌, 또 전준호 위원은 이제 해리거의 커터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장성호 위원은 어디로 올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이게 좀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일단은 지금 가장 먼저 조정훈 선수의 포크볼, 뭐 심수창 위원 보시기에도 대단했잖아요. 일단 박영택 위원의 대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랑 박영택 위원 통산 성적이 10타수 1안타입니다. 심수창이 포크볼 해야 된다. 10타수 1안타로 굉장히 약한데 네. 조정훈 선수를 꼽았네요. 여기 이제 심수창도 들어가야 된다. 네. 왜냐면 조정훈 선수, 저도 포크볼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니까 조정훈 선수 한참 좋을 때 제가 외야에서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던질 수 있냐. 그러니까 타자가 보기에는 조정훈 선수의 포크볼이 저희나 이제 웬만한 투수들은 회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조정훈 선수의 포크볼은 회전이 엄청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용택 위원이 하는 말이 포크볼이 회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크볼인 걸 알고 들어가도 그 공이 날라면 헷갈리는 거예요, 바로. 포크볼이 아니고 직구네? 하다가 스윙하면 포크볼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회전을 두더라고요. 조정훈 선수는 포크볼을 회전을 주고 저는 약간 빼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팔꿈치에 좀 무리도 좀 가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구위를 갖고 있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호 의원도 조정훈 선수의 포크볼을 또 함께 좀 언급을 했었는데 윤희상 의원이 생각해보는 이 조정훈 선수의 포크볼 왜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릴리스 포인트가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쪽에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시각적으로도 이 스트라이크 존에 설정하기가 어려웠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조정훈 선수의 포크볼 말고 우리 해설위원들이 다 자타자 그러네요. 분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타자들이 어려워했을 만한 투수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투수들이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건 배영수, 박명환, 그리고 김수경, 그리고 넘어와서 고속 슬라이더의 윤성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슬라이더도 우타자들은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장성호 위원 이제 이야기인데 이해찬 선수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포심 페스티벌 어디로 올지 알 수 없고 지긋지긋하다. 이 어떤 점이 좀 좌타자들에게 힘듦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말 분석적으로 하면 뭐 딥셉션, 좀 특이한 딜리버리 동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좌타자들이 이 내가 타석에 들어갔을 때 어느 코스에 공을 던질지 계산이 안 선 선수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고효준 선수가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타자들은 일루 쪽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팔도 가려지고 있고 옆으로 나오고 이제 고기도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실력적인 것보다는 이제 본능적, 난 무섭다. 네, 난 정말 무서워서 못 치겠다. 이게 아무래도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의원이 이제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보내셨어요. 네. 피어리 캘러웨이 커터, 정민철의 회전력 좋은 포심, 정민태의 스플리터, 오승환의 이제 낮은 포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분 투수 출신이긴 하지만 두 분이 이제 타자였다면 좀 정말 힘들었겠다는 공. 윤상현 의원 어떤 공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교 시절까지 정말 진심으로 타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언더 투수들 공을 치기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려볼 수 있는 건 지금 KT의 감독이 이강철 감독의 그 슬라이더성 커브 공이 딱 떠서 올 듯 안 올 듯 하다가 계속 흘러가는 공 아니면은 박종훈 선수의 커브 이렇게 오는 공 저는 그 공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외국인 타자들도 정말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커브 두 개가 떠오릅니다. 심상희 의원은 좀 타자였다면 참 치기 힘들었겠다는 공이 있다면 저는 일단 예전에 이제 한화 시절에 정우람 선수랑 캐치볼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너 공을 왜 못 치냐. 다시 나오네요. 네. 저한테 이제 타자 상대하는 것처럼 나한테 던져봐라.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회전이나 이 타이밍 뺏는 게 굉장히 좋고 저는 고영표 선수의 체인지업을 한번 쳐보고 싶어요. 좋죠. 정말 타자들이 이야기하길 던졌는데 공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멈췄다가 그것도 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와 내가 타자로 만약에 들어서면 이 고영표 선수의 체인지업은 정말 치기 어렵겠다. 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투수들이 던지지 않는 날에 이제 더가웃에서 모여서 이제 막 서로 잡담을 하는데 이 전광판에 스피드건이 140km가 안 넘는 투수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투수들도 속으로 야, 저 정도면 나도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일단 베이스에 깔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고영표 그리고 지금 KBS 해설위원의 유희관 선수. 그러면 이제 더가웃에서 이제 SK 투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유희관 선수한테 타자들이 못 치면 이제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직구가 131인데 왜 못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타자들이 얘기해요. 이 싱커가 있어서 못 치겠다. 근데 고영표 선수 체인지업을 던지면 SK 이제 지금 랜더스지만 정말 잘 던졌어요. 야, 104km, 114km인데 왜 못 치는 거야? 공이 중간에 사라진대요. 그럼 이제 투수들은 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더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유희관 그리고 고영표 선수의 공을 타석에서 한번 봐보고 싶긴 해요. 네. 왜 130km대 패스트볼과 110km대의 변화구를 왜 대처가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시나 이제 구종가치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좀 불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는 잘 알고 계시지만 좀 생소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종가치가 뭔가 좀 설명을 네, 이게 해주시죠. 피치 밸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좀 복잡하긴 해요. 각 구종에 대한 성과 측정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구종을 던졌을 때 뭐 상대 기대 득점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런 건데 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요. 요즘에 기록 사이트 가시면요. 그 구종별 피안 타율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대충 요거랑 구종 가치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구종을 던졌을 때 상대 타자의 타율이 낮으면은 그만큼 뛰어난 구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을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올해 KBO 리그 최고 투수는 코디 폰세 아닙니까? 네. 폰세를 보면요.
모든 구종이 피안타율이 매우 낮습니다. 맞아요. 네, 네. 뭐 포심이든 체인지업이든 슬라이더든 다 포심 피안타율은 1할 9푼 3리, 체인지업은 1할 7푼 7리. 예, 뭐 모든 구종이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구종 가치도 굉장히 모든 구종이 다 높게 측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치가 높은 구종이 그만큼 뛰어난 구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시즌 구종별 구종 가치 탑3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탑3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지금 보시면 일단 뭐 이 구종 가치가 높은 선수들 확실히 KBO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지금 폰세 선수 이름이 가장 먼저 보이고 있는데 폰세가 이렇게 좀 압도적인 포심을 던질 수 있는 이유 심창현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높은 익스텐션이 한몫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균 속도가 153km, 그리고 최고 속도가 이제 159km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높은 익스텐션, 스트라이드 이런 면들이 타자가 보기에는 정말 가까이에서 던지는 일단 느낌이 좀 들 것 같고요. 거기다가 커브 그리고 뭐 모든 구종이 체인지업도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피치 터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의 눈속임이 가장 쉽게 속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투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폰세 선수가 포심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지금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구종만 7가지 구종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KBO 리그에 오면서 이제 킥 체인지업이라는 결정구를 또 던지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킥 체인지업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 사실 체인지업 하면 이제 고영표 선수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앞서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알 때 포심과 변화구의 구속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변화구가 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영표 선수는 이 페스티벌 구속과 체인지업 구속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근데 결국은 체인지업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 차이는 확실히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선수들마다 생각하기엔 나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들은 포피치를 가지고 있으면 대략 10km 정도의 구속을 이제 넣으려고 하거든요. 포심이 150이다 그러면 빠른 계통이 140 커터나 뭐 컷슬라이더 그리고 또 130km대, 120km대 커브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고영표 선수는 한 15km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스피드 차이보다는 이 체인지업 하나, 이 구종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그 움직임이 상당히 독특하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정말 사라진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공도 사실은 저도 한번 봐보고 싶긴 한데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타자들의 말을 빌려서 그 공 하나의 위력이 다른 것들도 다시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뭐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그 안에서 디자인도 상당히 또 중요할 텐데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구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이 타자들과 상대할 때 타이밍을 좀 뺏는 피칭을 좀 많이 좀 보여주잖아요. 임창규 선수는 제가 이제 임창규 선수 신인 때부터 지켜봐 왔는데 네. 피칭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임창규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스피드, 뭐 커브 이런 것도 아니고 타이밍을 정말 잘 뺏는 투수다. 타자의 타이밍, 그러니까 커브도 스핀을 많이 줬다가 스핀을 덜 주고 그리고 구속의 편차도 커브를 빠르게 던졌다, 느리게 던졌다. 체인지업도 빠르게 던졌다, 느리게 던졌다. 직구 슬라이드 모든 구종을 이 스피드의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 타자도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KBO 리그 중에 가장 스마트한 투수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커브입니다. 커브의 구종가치 1위 선수는 이제 NC의 라일리 선수입니다. 이 라일리 선수의 이제 브레이킹 볼 커브의 좀 특징은 뭔가요? 결국은 브레이킹이죠. 정말 브레이킹. 근데 특히 투구폼 쪽으로 봤을 때는 이 팔스로잉의 아크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킹이 움직임도 굉장히 크거든요. 떨어지는 이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타자들이 그 정도의 각도로 떨어지는 스피드대는 사실 110km대인데 130k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각이 큰데 스피드까지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로골 선수와 함께 이제 라일리 선수가 또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 라일리 선수가 이제 KBL에 오기 전에 저도 이제 기록들을 좀 찾아봤습니다만 그 기록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좋다는 말이죠. 네. 네, 이건 사실 저는 NC 스카우트팀의 안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은 KBO 리그 외국인 투수 영입 대상은 아닙니다. 예. 왜냐면 라일리 선수가 그렇다고 빅리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이너리그 성적을 보면 9이닝당 볼넷이 5개, 6개 막 이래요. 많죠. 네. 그래서 아무리 공이 빠르다고 해도 이런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나 싶은데 NC 스카우트는 일단 ABS를 주목해봤다고 합니다. 네. ABS가 있는 KBO에서는 라일리의 이 볼넷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훨씬 더 이득을 볼 것이다, ABS에. 그런 평가를 했고, 뭐 사실 포심의 경쟁력은 마이너리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포심이 있는 선수고 ABS에서 스트라이크를 받을 수 있는 커브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공을 좀 예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뭐 NC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대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입단 당시에 루친스키의 향기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NC 구단에서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좀 공인구의 차이 또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투수들이 좀 그런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공인구의 차이는 저는 크다고 봐요. 네, 공인구의 차이는 커요.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 전지훈련 기간이나 아니면은 뭐 국가대항전이나 그러면 사실 MPB 공 그리고 MLB 공이 다 달라요. 그리고 느낌도 다르고 좀 뭐랄까 섬세한 선수들은 똑같은 느낌으로 공을 던져도 움직임의 이제 특히 변화구 쪽의 움직임의 변화를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공인구의 효과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선수기 때문에 KBO 공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같이 지내온 외국인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변화구를 던지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가장 많이 그 얘기를 한 게 켈리 선수예요. 지금 애리조나 선수. 자기가 이제 마이너리그 시절 때는 이제 뭐 브레이킹 볼이랑 체인지업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공인구죠. 이 공으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사실 켈리는 직구와 컵페스트 볼이 다였는데 한국에 와서 브레이킹 볼과 체인지업을 섞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공인구의 효과를 좀 보면서 톤의 감각을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페스티벌 계열입니다. 이제 투심과 컷 페스티벌 쿼터인데요. 소영준 선수가 이제 두 구종에서 모두 이제 1위입니다. 확실히 좀 땅볼을 좀 많이 유도하는 선수잖아요. 또. 보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소영준 선수 경기는 보고 있으면 편합니다. 네. 그냥 경기 술술술 잘 풀어가는 것 같고 볼넷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 땅볼 리도 잘하고 그런데 일단 소영준 선수를 이제 타자 입장에서 물어보면요. 컷 페스티벌을 하이존에 던진대요.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보통 한국 투수들이 그렇게 많이 안 던지거든요. 그래서 좀 낯선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하이볼에 반응해서 치면 땅볼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소영준 선수의 이 활약하는 가장 큰 비결은 좀 다른 유형이다.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유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구가 좋다. 커맨드가 있다. 그쵸, 그러면서 네. 움직이는 공을 던지는데 이걸 다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줄 아니까. 그래서 저는 소영준 선수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투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계속 더 잘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네, 아직 젊은 선수인데 점점 또 계속 커리어하이 시즌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영준 선수는 뭐 특히나 또 올 시즌 9위보다는 이제 경기 운영에 조금 더 본인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심창현 이 투수의 경기 운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운영이라고 치면은 모든 계산이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타자가 약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뒷타자, 뭐 앞타자, 전타자까지 다 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힘으로 잡아야 되나 아니면 뭐 투심으로 이 땅볼로 많이 잡거나 또 이 상황에서는 삼진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구종을 전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 구종 그리고 플랜을 세워서 이 경기를 하는 게 그 위기 상황 때도 뭐 자기가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경기 운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경기 운영과 더불어서 이제 피칭 디자인이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염경엽 감독이 피칭 디자인에 대한 언급을 좀 참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피칭 디자인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고 있을까요? 아마도 연기혁 감독은 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 그 연수를 간 기간에 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직접 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유래를 보면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과학기술과 야구의 접목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요즘에 뭐 트래킹 데이터, 뭐 초고속 카메라 그리고 뭐 바이오메카닉 등을 통해서 사실 뭐 투수가 움직이는 그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다 캐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수의 투구 메커니즘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뭐 팔의 회전 그리고 뭐 회전축 그리고 각도 이런 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또 공의 회전수, 공의 또 무브먼트 이런 거를 다 측정해서 특정 투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던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 이 피칭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결국에는 이거는 모든 투수가 똑같은 과제를 안고 있고 이 디자인을 잘하는 거는 모든 투수의 또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예전에는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죠. 네. 좀 어려웠던 접근법이라면은 이제는 이게 데이터화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요즘 투수는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더 지름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이제 피칭 디자인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박세용 선수 이야기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세용 선수의 이 구종 가치를 보더라도 커브 3위, 또 포크볼 2위에 지금 올라 있는데 시즌 초반에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9경기에서 8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가졌지만 최근엔 또 조금 좀 어려운 모습인데 이것을 또 피칭 디자인과 좀 연관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이 자, 롯데 박세웅 선수니까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심수창 선배가 임창규 선수 이야기한 내용을 박세웅 선수한테 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면 좋냐면, 자, 구종 가치가 커브가 3위, 포크볼이 2위예요. 그러면 이 구종에 대한 확실한 퀄리티는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그럼요. 때 네. 박세웅 선수의 커리어면 타자랑 싸움을 할 줄 아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류현진 선수를 뭐 최고의 베테랑 선수니까 류현진 선수를 보면 145km의 포심을 던지고 체인지업을 던지지만 적재적소에 타자 타이밍을 뺏어가는 피칭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좀 힘을 빼야 돼. 지금 이 타이밍에 힘을 줘야 돼. 그게 이제 뭐랄까요, 좀 운영의 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박세용 선수는 이제 본인이랑 계속 싸우는 느낌이 있어요. 내 모든 구종은 다 전력으로 던져야 타자가 헛스윙을 하거나 범타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그런 쪽에서 실투의 확률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100m 달리기를 하면 전력으로 뛰면 시야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80%만 뛴다고 생각하고 뛰면 시야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러면 이 박세영 선수가 공을 100개를 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9의 공을 모든 공들을 다 전력으로 던지면 아무래도 미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미스투구가 많아요. 그런 쪽에서 기본적인 구종 가치가 높은 공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공이 몰리거나 원하지 않은 코스 들어가서 장타로 빵 연결되면서 뭐 3점, 4점 대량 득점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걸 다시 돌려게 만들면 그 점수가 결국은 방어율로 평균 자책점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박세영 선수를 메커니즘이나 구종의 문제, 뭐 피치 디자인의 문제보다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커리어와 이제 이닝 수를 대비했을 때 이제 좀 타자를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 이제 쫓기면 오히려 투수들은 더 강하게 던지려고 하고 더 확실하게 던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계속 쫓기다 보니까 더 세게 던져야 돼, 더 확실하게 던져야 돼, 더 완벽하게 던져야 돼가 이제 타자들에게 잡혀 들어가는 거고, 타자들 입장에서는 저 투수는 모든 공을 다 강하게 던지네. 그러면 속구 타이밍에 잡아놓고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가 잡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타이밍에 커브를 강하게 던지는 것보다는 좀 힘 빼고 던져서 하면 타자 타이밍은 뺏을 수 있고 카운터를 잡을 수 있구나. 그럼 그 커브를 또 2개, 3개로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쪽에서 박세용 선수는 커브면 커브 하나 딱, 포크볼은 포크볼 하나, 슬라이더면 슬라이더 하나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도 3개, 4개가 슬라이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개, 4개의 슬라이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포크볼도 3개, 4개의 포크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제가 봤을 땐 그런 쪽이 좀 너무 아쉬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네. 비슷한 선수 있어요. 누군가요? 최원태 선수. 네. 잘라놓고 보면 되게 좋아요. 구종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은 진짜 최고의 투수입니다. 근데 최원태 선수도 보면은 이닝마다 뭔가 밸런스가 달라지고 흔들리고 실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랑 최원태 선수 항상 볼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더 잘해야 되는데,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구종 잘라서 놓고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잘 합쳐지지 않는 느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너무나 공감하고 잘 아실 테지만 박세웅 선수가 굉장히 야구 생각에 항상 진심이고 매사에 진중하고 훈련 정말 성실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부진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심수창 보실 때는 좀 박세웅 선수가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선배로서 좀 조언을 좀 한다면 좀. 이 윤희상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맞다 보면 이게 흥분 상태가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면 반발력이라고 해서 땅을 딱 짚고 좀 오랫동안 버틴 다음에 좀 던져줘야 되는데 급해지다 보면 지면을 못 누르고 그냥 막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템포, 뭐 구위 일정하게 되다 보니까 맞는 경우가 많은데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렵죠. 네. 어려운 부분인데 박세웅 선수가 저는 분명히 다시 반등할 거라고 그럼요. 생각됩니다. 네. 박세웅 선수 이야기 좀 해봤고요. 사실 전반기를 좀 나눠서 봤을 때 워낙 이제 코디 폰세라는 투수가 압도적이고 강렬하긴 했지만 제가 항상 이제 언급했던 선수가 있고 또 윤상 의원도 항상 언급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KT 위즈의 이제 오원석 선수입니다. 이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이미 커리어 하이를 전반기에 달성을 했잖아요. 이 선수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뭐 구종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구종의 변화는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용기를 KT에 가서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건 뭐냐면 오원석 선수는 사실 거의 투피치에 가까웠어요. 직구, 슬라이더. 그러니까 커브와 체인지업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있는 투수인데 슬라이더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KT의 장성우 포수가 앉으면서 사실 장성우 포수가 좀 강단이 있어요. 네, 던지라면 던져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이 오원석의 구종의 구사 비율을 보면 이 우타자의 바깥쪽 체인지업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런 쪽에서 우타자 상대가 확실히 수월해졌고 그 수월해졌기 때문에 좌타자에게는 원래 강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잘 어우러지면서 좋은 성적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윤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클럽 매닝이 하지만 이제 심수창 의원께서는 좀 다양한 팀을 또 이제 이적을 했고 또 다양한 포수들과 이제 또 호흡을 맞추잖아요. 뭐 이제 앞서 장성호 포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 맞는 포수는 확실히 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갑자기 침이 나왔네. 방송 중에 갑자기 침이 여기까지 흘릴 뻔했네요. 아니, 잘 맞는 포수로 인해서 나의 구종의 가치가 좀 향상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장성우 선수랑도 롯데 때 같이 했는데 이 말이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몸 쪽을 많이 안 던지는 투수인데 몸 쪽을 싫다고 했는데 한 4번을 계속 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공을 던지게 하더라고요. 장성우 포수가. 그리고 강민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께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허도한 선수랑은 좀 안 좋았는데 싫다고 하면 바로 바꿔줘요.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럼 안타 맞으면 전 딴 데 봐야지. 근데 확실히 장성우 선수랑 강민호 선수는 강단이 엄청 세요. 던지기 싫어도 3-4번 계속 강민호 믿고 던지라고 막. 그럼 이제 그걸 던지다 보면 그게 통해요. 그러면 나도 몸 쪽을 그래도 잘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포수가 팀을 많이 옮기다 보니까 이제 포수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좀 성적이 좀 안. 그래서 다른 포수를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맞습니다. 또 이제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구종을 장착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뭐 하영민 선수와 또 문동준 선수도 이제 포크볼 장착하면서 또 좋은 모습도 한 단계 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두 선수 외에도 좀 새로운 구종으로 인해서 좀 스텝업을 한 선수들이 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앞으로 좀 눈여겨볼 구종은 있는 것 같아요. 커브. 커브, 네, ABS 커브는 시대인데. ABS 시대에 맞춰서 정말 점점 많은 선수들이 커브를 또 원래 커브를 던지던 선수들도 커브의 좀 비율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였고 뭐 박세웅 선수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뭐 손주영, 김광현, 송승기 이 선수들도 뭐 ABS 시대와 좀 맞물려서 그런지 커브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커브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게 ABS 시대 되니까 와 이렇게 던지면 절대 못 추라는 느끼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커브를 상단에 던지는 거. ABS 상단에 모서리 이렇게 위에서 높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떨어지는 커브. 이거는 뭐 타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딱 떨어져서 내려오는 걸 텐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제어가 된다면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투수가 어렵죠. 이런 커브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정말 효과적인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희상 위원도 뭐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좀 젊은 투수들 보면서 이 선수가 만약에 이 구종을 좀 장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저는 네. 정말 많아요. 특히 우투수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김태견 선수의 브레이킹 볼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김태견 선수가 포심이 워낙 좋으니까 뭐 빠른 계통의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을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포심과 브레이킹 볼의 마무리 투수를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요. 저는 김태균 선수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포심 하나의 위력으로도 지금 같은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는데 사실 올 시즌에 정말 외국인 선수들이 탈삼진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전부 다 브레이킹 볼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김태견의 155km의 포심과 한 135km대의 브레이킹 볼이 있다면 아마 국내에서 이닝당 탈삼진을 2개 잡을 수 있는 마무리 투수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상상을 또 기분 좋은 상상을 또 해보고요. 또 한 명은 윤성빈 선수예요. 윤성빈 선수의 150km에 육박하는 스플리터를 한번 봐보고 싶긴 해요. 네. 윤성빈 선수가 제가 퓨처스 리그의 경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포심이 156에서 158 정도가 나왔을 때 이 스플리터가 146, 7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윤성민 선수가 어느 정도 제구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 스플리터를 던지면 타자들이 대처하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면 저는 이게 149, 150까지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LA 다저스의 이 야마모토 스플리터 148, 150의 스플리터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네. 윤성빈 선수가 저는 150km대의 스플리터 이 한국 선수로서 국내 선수로서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네 욕심 아니겠죠? 네 욕심 아닐 거예요. 네 기대를 너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종을 배운다는 게 사실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좀 심수창 새로운 구종을 좀 장착하기 위해서 선수들 좀 어떤 좀 방법이 있나요? 노력을 하나요? 네, 저도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실전에서 계속 연습하다 실전에서 한두 번 썼는데 안 된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캐치볼 할 때도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실전에 가서 막상 던졌는데 안 되면 상실감이 크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기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말고 계속해서 실패해도 계속 시도해보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구종을 이제 결국은 이제 볼 배합을 잘 하고 타자와의 어떤 피칭 디자인을 좀 잘 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 현장에 갔을 때 젊은 투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사실 저도 지금 제 이 직업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데 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현대 야구니까 이런 피치 디자인, 이런 구종 개발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관심이 많은데 저는 되게 단칼에 이제 좀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을 상징할 수 있는 변화구 한 개를 먼저 만들어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돌이켜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딱 그 선수를 상징하는 변화구 한 개가 있어요. 뭐 최동원의 커브, 선동열의 슬라이더, 뭐 그렇죠. 최근 들어와서는 뭐 윤성민의 슬라이더, 김강현의 고속 슬라이더, 유현진의 체인지업처럼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본인을 상징할 수 있는 구종 하나를 정말 집요하게 파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종 선택 그리고 그 구종에 대한 피치 디자인을 만들어 가면서 좀 이렇게 계획을 이론적으로 좀 방향성을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현장에서도 저는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설에 대한 공과 함께 또 올 시즌을 지배하고 있는 KBO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구종에 대해서 참견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젊은 투수들 가운데서 이 전설의 좀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구종이 있다면 어떤 선수의 어떤 구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 분께 좀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저는 이제 전설의 구종하면 그 시대의 유행 흐름을 잘 가지고 가는 투수라고 하는데 저는 현재는 대한민국의 에이스급 선수는 원태인과 소영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태인 선수가 한 단계 점프하는 구종은 몸쪽에 높은 커터예요. 이 커터가 사실은 뷰캐넌 선수가 강민호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이 맞아요. 몸쪽에 네. 커터를 던졌거든요. 이 공을 바로 원태인 선수가 잡아냈어요. 근데
소영준 선수가 몸쪽 높은 공에 커터와 투심을 던지거든요. 저는 이 공들이 그러니까 우투수가 좌타자를 상대할 때 몸쪽에 던지는 이 커터가 또 한 시대를 또 이끌어가는 공 구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태인 선수와 소영준 선수의 이 컷 패스트볼이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심수창 의원은 좀 어떤 선수의 어떤 구종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뭐 지금 경기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LG 트윈스의 정우영 선수의 이 투심. 투심. 아, 네. 한참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투심이 상대편 타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포크볼이냐고. 그 정도로 무브먼트랑 이 각이 좋았는데 정우영 선수가 그 공을 좀 잃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우영 선수도 힘내라고 또 개보로 정우영 선수가 빨리 투심을 다시 복귀를 해서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기자는 좀 어떤 선수를? 저는 일단 올 시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동주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재미있고 보기 좋아요. 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 성장에 있어서 포크볼이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보고 굉장히 놀라운 선수인데 롯데 홍민기 선수. 네, 아, 네. 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이대로만 잘 성장하면은 KBO 리그 넘버원 왼손 투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공을 던지고 있고 뭐 포심도 좋고 슬라이더도 좋은데 와, 이 슬라이더는 진짜 방법이 없겠다. 이거는 건드리지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 홍민기 선수를 보는 재미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네. 아, 세 분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공이 또 이제 훗날 야구의 참견에서 전설의 공으로 또 언급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희상 해설위원 또 윤석 기자 또 이제 심수창 해설위원과 함께 KBO 리그의 이제 구종에 대해서 참견을 해봤습니다. 어떤 공이 이제 KBO 역사로 남을지 또 어떤 구종이 또 새롭게 또 리그를 지배해 나갈지 야구의 참견도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다음 주에는 이글스의 레전드 선수였던 장종훈 코치와 자이언츠의 레전드 선수였던 전준욱 해설위원이 이제 출연을 합니다. 이글스와 자이언츠의 1992년 또 1999년 한국 시리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요. 또 두 레전드가 바라본 올 시즌 롯데와 한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들이 궁금해할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